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주택 보급률, PIR, 인구 감소. 거꾸로 자산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 같은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산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산에 대해서 접근한 마음부터 다릅니다. 사실은 저는 늘 얘기했지만은 입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입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지만은 요즘 그런 거보다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어떤 입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투자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게 내 얘기로 안 들리고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단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사람과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은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옵니다. 금리가 뭐 지금 마냥 계속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마냥 계속 거래가 안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기는. 자산을 지키는 사람이 자산을 접근하는 마음은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이 늘릴 시기는 늘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희소성이 좋을수록 더 자극이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수요는 많고 공급은 한정되었잖아요. 왜냐? 피카소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가 만약에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대학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원들 있죠. 만약에 서울대학 정원이 한 3만 명이라 치면은 3만 명 이하의 인원이 고3으로 남아있을 경우 빼고는 서울대는 계속 생존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강남은 상급지고 상급지는 수요가 많잖아요. 근데 개발할 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 서울 중에서 강남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 강남 중에서 재건축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 재건축 중에서 한강이 있으면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런 땅은요, 비싸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몰릴 겁니다. 우리는 이 자산을 지키는 사람은요, 이 인간의 욕망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욕망은 나쁜 욕망도 있고 좋은 욕망도 있는데 우리가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자산가의 마음입니다. 그 욕망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주택 보급률. 그런데 주택 보급률은 100%가 훨씬 넘었지만은 자가 보유율이 60%입니다. 근데 이제 주택 보유율이 100% 넘었다. PIR, 이제 소득 대비해 가지고 지금 격차가 너무 벌어져 가지고 우리는 집을 살 수 없다. 제가 PIR이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이유가, 원래 자산을 확대하는 건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PIR만 집중하다 보면은, 예전에도 PIR에 집중하면서 이제는 집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늘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인구 감소. 인구는 감소하죠. 근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세종시를 제외하고 광역시 중에서 대구, 대전, 그리고 부산, 인구가 안 줄어든 데가 있습니까? 그 줄어드는 시기 같은 경우도 집값은 올랐고요. 인구는 줄어들지만은 세대수는 늘어납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집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는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대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이 한 명 빠져도 4인 가족이 3인 가족이 된다고 해도 냉장고는 필요합니다. 텔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집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구에 의해서 그 수요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구의 수요 자체는요, 2045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예전엔 대가족이었다가 지금은 뭐 4인 가족이었다, 이제 3인 가족이었다, 이제 1인 가족들이 한 10년 뒤면은 가족들의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서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인 가족이면은 좁은 데 살면 되지. 사람의 본능이 원래 좁은 데 살기 싫어합니다. 한 명이 살더라도 방 2개, 3개짜리인 데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이 인구가 감소하면요, 수요가 많은 지역은 계속 몰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어도 계속 몰립니다. 부산 같은 경우 해운대는요 계속 몰립니다. 바닷가 라인은요 다른 데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지 바닷가의 라인의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수요층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인구 감소의 절대적인 것만 이제 보는 거죠. 자연재해. 이런 부정적인 통계를 근거로 자산을 늘리는 시기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왜 부정적인 통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세요? 과거를 보면은 통계가 있지만은 그 통계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도 알고, 그 통계가 내 객관적이고 내 특별한 어떤 자산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주택보급률, PIR, 인구 감소 이런 부정적인 통계를 보면서 자산을 늘리는 시기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산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지킨 사람과 자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요, 위험을 대하는 어떤 접근 방법의 마음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자산 지킨 사람이 이렇습니다. 기회에 집중합니다.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위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지키는 사람이 기회를 집중한다는 건요, 미래 내재 가치에 집중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관리하되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기회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 시세를 앞으로의 가치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위기에 집중하면서 자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 시세에 집착하면요, 현재 가격에서 추가로 하락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되게 많이 앞서거든요. 그리고 장세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면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가만히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금리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산을 지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리 인상이 오면 금리 인상 이후에 내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처를 꾸준히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내재 가치를. 입지의 내재 가치를 보고 타이밍을 보는 시기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집착하고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은 금리를 딱 맞닥뜨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이 오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수를 보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선택지가 어떻게 되죠? 반전세나 월세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이나 이런 데로 떠밀리면서 비자발적인 전세 난민과 비자발적인 월세 난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지션들을 되게 오랫동안 가지다 보면요, 자산의 격차들은 굉장히 커져 있어요.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접근한 마음들이 이 자산을 지키는 사람은 기회로 보고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은 위기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돈을 버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기회에 집중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꼭 집중을 반대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쪽으로. 지금 저도 이제 회원 전용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과거와 현재를 계속 비교를 해줄 겁니다. 과거와 현재에 뭐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970년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서 도시나 농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요, 공공의 허락을 받아야지 개발이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똑같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거주를 만약에 안 한다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우리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예, 뭐 그런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예전에 80년대 후반에 우리가 임대차법이 전세가 예전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세가 폭등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을 했죠. 전세값이 폭등을 하는데 그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시작할 무렵에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합니다. 그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을 준비하는 대기 수요들이 확 몰리면서 전세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하남 같은 경우가 전세가가 급등했어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 교산 신도시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과거에 1950년대부터 제가 나중에 다 뜯어드릴 겁니다. 지금 2020년도까지 과거에 중복되는 정책과 결과들을 나중에 하나씩 다 풀어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들은 상황은 다르지만 너무 유사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기본 기조는 우리 한국은 그런 식으로 패턴이 있지만은 기본 기조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통화량 팽창이 가격들을 올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위기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편입니다. 그거를 내 거로 만들려면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경험과 그 다음에 지식과 그 다음에 마음가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지킨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기회에 집중하십시오. 상승을 하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도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 자산을 증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시장인데 다른 반응이 올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요. 정책의 변화의 의미도 다르게 둡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시행의 시기가 문제라면은 이제 정책의 현재 상황보다는요. 정책을 한 발 앞서서 이용하고 대응하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지금은 취득세 때문에 안 되지만 하락장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집을 사놔야 되겠죠. 사는 사람들은 양도세 구간, 아까 제가 누진 구간이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구간이 바뀌는 시기를 기다린다든지, 그리고 금리가 풀린다면은 가격이 어떻게 된다든지, 장특공이 이제 완화가 되면은 다주택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하고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정책과 가격을 완전히 다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전하거나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기 되면요, 이미 사람들이 시장 참여도로 많이 일어나서 다른 시장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완벽해지고 가격이 완벽해지고 내가 맞는 그 구미에 맞는 대로 되었을 때 이제 뒤따라가는데 그게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때 우리는 약간의 방관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거꾸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정책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물건에 대한 태도도 다 다릅니다. 지키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투자한 물건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고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투자한 물건에 대해서 타인을 의지하고 시장의 흔들림에 참지 못합니다. 투자한 물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물건을 사요. 저는 물건이 없습니다. 근데 물건을 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샀다 이제 안심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그걸로 관리하는 방법과 진짜 이 물건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전문가의 어떤 상담이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의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그거를 발견하려고 하면요, 철저하게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투자 물건에 대해서 되게 잘 모릅니다. 이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없음이 시장의 흔들림에 내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물건에 대한 태도들도 자산 지킨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마인드도 자산을 지킨 사람은요, 내가 잘못된 투자를 했다면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보정을 합니다. 근데 자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요, 일단은 투자를 한번 잘못했으면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거를 남의 탓을 합니다. 마인드가 잘못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되게 그냥 뭐 객관적인 얘기보다 그냥 제 생각들을 되게 얘기 많이 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게 어떤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대세적으로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 다잡고 시장을 좀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가 안 나가고 공실로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다면 버티십시오. 그리고 그게 못 버티면은 반전세보다 이자를 좀 뭐 대체하기 위해서 월세로 간다면 월세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장을 좀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세금 때문에 힘들고요. 이번에도 뭐 부가가치세 또 나오고 다음 달에도 세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 달은 그 어마어마한 종부세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저도 얼마나 숱한 어려움들이 많겠습니까? 하반기가 되면은 뭐 지금 번 돈들 다 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거를 멈추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나간 이유는요, 그 다음 시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그 힘든 시장일 때 어떻게 시장에 흔들림 없이 인내하느냐가 앞으로의 자산의 규모와 실수 없이 자산을 지키는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겠죠. 다주택자들 너희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지금 집 투기하지 말라고 예전 정부부터도 얘기를 하고 지금도 뭐 집이 투기가 과열되었고 집값이 크게 올랐으니까는 집의 규모를 늘리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 다주택자가 저는 어떤 분이 그 댓글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당신 다주택자죠? 이러는 거예요. 예, 다주택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이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에 엄청나게 욕먹을 거지만요. 왜냐하면 우선은 전월세가 사라집니다. 왜 전월세가 사라지냐? 내가 집이 한 개만 있고 모든 사람이 집이 하나만 있으면요. 전월세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맞춥니까? 공공에서 낸다고요?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15%?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80% 이상은 전부 다 민간에서 전세와 월세를 내고 있거든요. 다주택자 사라지면요. 주거사다리가 사라집니다. 사회초년생이 주거사다리에 탑승할 수 있는 디딤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값싼 주거지로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집을 다주택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뭐 다주택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다주택자가 사라지는 걸 바라본다면은 이거는 모순인 거죠. 물과 기름이 섞이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집을 투기하지 말라. 투기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예를 예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만약에요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 그러니까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아니라요 자가 보유율 지금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이게 주택 보급률이 아닌 자가 보유율이 100%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절대 안 행복합니다. 루마니아가 주택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실상 100%입니다.
90% 넘지만은 90%가 넘지만 넘는 거니까 거의 100%는 아니지만은 100%는 불가능하거든요. 루마니아의 주택의 자가 보유율은 9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루마니아에 문제가 발생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가졌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직장을 옮기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생애 주기상 편안한 데로 가기 위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가 안 됩니다. 막교환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빈집도 없고 막교환이 어렵다면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이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안 하면은 상대적으로 집들이 노후화가 됩니다. 이사 수요가 줄면요. 이제 새롭게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할 수요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들이 노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업자들은요, 집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수요가 없어지면 집을 만들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시장의 순환들을 보면은 대구가 지금 엄청나게 물량들이 3년 동안 많이 나오잖아요. 한 7만 정도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그 많은 물량들이 나오는데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없는데 건설업자들이 집을 만들까요? 안 만듭니다. 우리가 마스크가 예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마스크 수요들이 그냥 보편적이었는데 마스크가 갑자기 필요하게 됐어요. 가격이 올랐죠. 언제냐? 코로나 때. 근데 이게 이제는 물건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니까 가격들이 떨어졌죠. 이것도 어떤 수요에 의해서 많이 만들고 작게 만들고 하면서 가격들이 오르고 내리는 거고. 근데 이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업자들이 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1인 1가구로 주택 보급률이 자가 보유율이 완성이 되어 버리면요. 이거는 그러면 수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업자들이 집을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 업자들의 파생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파도 있고 가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업체도 있고 중개업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자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큰일이 나죠. 우리나라의 그 취득세가 지방 자치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세수가 거둬들인 줄 아십니까? 이것들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수들도 죽고 세금도 안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선택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집을 투기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기조가 맞았는데 지금 정권은 그 기조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거래를 활성화를. 근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의도들은요, 누가 봐도 좋습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가격을 낮추고 뭐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정책이라도 그 결과가 좋은 의도로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의도를 보고 뭐 투기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집을 사지 말라. 의도는 좋죠. 모두가 공평하게 살게 하기 위한 세상이었으니까 과거의 정권은. 근데 그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바라봐야 되는 거는 그냥 이상을 꿈꾸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꿈꾸는 거는 우리 정부도 이상을 꿈꾸는 부분을 피력을 해서 표를 얻는 거긴 하겠지만은 이상을 꿈꾸는 건 좋지만요. 그 꿈하고 현실에 적응하는 거는 다르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1주택자가 이상적이다.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주택자의 이상은 분명히 있지만요. 그 이상이 현실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거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돈이라는 것, 화폐라는 것들을 신용화폐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 이 돈의 값이 싸질수록 인간의 탐욕은 거의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과해지는 시기와 사건들이 늘 있습니다. 예, 그 욕망이 과해지는 시기. 예,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오르고 급등하고 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욕망을 줄이는 시기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당연히 지나가는 통과 의례입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당연히 지나가는 통과 의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부동산은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눈치를 안 보거든요. 눈치 보지 않고 행동합니다. 왜냐면은 눈치 보면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대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현실에 낙관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수 있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 길 가면 됩니다. 내 갈 길이라는 거는 시장의 상황은 바뀐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그 시장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보편적으로 공포를 가지지 마시고요. 제가 요즘 거의 뭐 한 4주째 연속으로 거의 마인드 형식의 어떤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는 이유는요. 네, 어려운 거 맞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절벽인데 안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정말 옥석이 뭔지를 사지는 않더라도 분별하는 시야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을 사실 사람이 있으면요. 여력이 되고 돈이 된다면 서울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뭐 지금 뭐 5억, 6억 빠진다? 그 특수 거래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거래가 아니면은 급한 거래들. 지금 그게 이제 소진되는 겁니다. 그 소진되고 금리가 둔화되는 시점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수가 박살이 나는 시점에 어려움이 있겠죠? 통곡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는 절대 되지 마십시오. 그 시장이 오히려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가져간다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자산의 가치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돈 버는 사람은요,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많이 돈을 잘 법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대뽀거든. 일단은 저지릅니다. 그 시장에 현명하게 저지르겠죠. 그러면은 그 시장의 그 주도자들이 정신이 나간 분들이 이제 주도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치고 나가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치고 나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눈치 빠른 사람이 치고 나오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시 뒤따릅니다. 그리고 뒤따르다가 뒤늦게 시장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안 좋은 시장에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이 막 완전히 나간 선두주자나 선구자는 아니더라도 눈치 있는 사람 정도는 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은 눈치 보지 않고 그 시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서 그냥 행동을 크게 합니다. 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이제 시세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상승과 하락은 분명히 존재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지만은 우리의 욕망이 줄어드는 시기에 필연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들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통과 의례입니다. 종착점이 아니라 그냥 거쳐가는 시기라는 것들 꼭 잊지 않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